라고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겠죠?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 나 자신도 바뀌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변화를 향한 첫 번째 단계는 인식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는 인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변해야 하는 부분을 인식하고 그게 문제였다는 걸 인정해야만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나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인식은 쉬워도 인정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해요. 아무리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요. 저도 40여 년을 살면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그리 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문제를 인정하기까지 참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문제점은 단점인가 동시에 문제점이기도 했어요. 바로 잘 참는다는 거였죠. 그렇게 눈에 띄는 장점이나 재주는 아니지만 제 스스로 생각해도 참 성격 무던하고 참을성 하나는 인정이다 할 정도였으니까요. 타고난 성격 탓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아마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제 참을성은 점점 더 강해졌다는 거였네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때 심장마비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혼자 저와 제 동생을 키우셨죠. 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오래된 전주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식당을 하시면서 저희 자매를 키우시느라 참 고생하셨죠. 애매하게 자란 그 당시 제게 아닌 척 하셨지만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뭔가 원하는 게 있고 서운한 게 있고 또 슬픈 게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참는 게 습관이 됐네요. 나중에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백반집을 아버지 혼자 운영하시게 됐는데 아버지께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식당이 있는 건물을 사신 거였어요. 서울 땅에 있는 건물이긴 했지만 연식이 오래된 3층짜리 건물이었죠. 아버지는 식당 운영뿐만 아니라 부동산 재테크를 하셨는데 식당보다 그게 천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투자의 재능을 보이시긴 했어요. 근데 그때 건물을 사신 건 재테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터라 대출을 받아서 좀 무리해서 사신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행여 이 식당이 없어지면 나중에 어머니 얼굴 어떻게 보냐고 하시면서 남의 건물에 새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사서 하면 자신이 눈 감기 전까지는 식당이 사라질 걱정이 없지 않냐고 하셨죠. 다소 무대포스러운 결정이었지만 다행히 할머니의 빈자리가 남은 식당을 아버지께서 잘 운영하셨고 목돈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께서 낡은 건물을 군데군데 리모델링을 하셔서 들어오는 상가도 늘었습니다. 아마 그 건물을 사서 애지중지 관리하시는 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추억이 가장 많은 그 식당을 지키면서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한 효도였을 거예요. 아버지의 식당과 재테크로 형편은 점점 좋아지고 여유가 생겼지만 그렇다고 저희 자매는 아버지가 번 돈을 펑펑 쓰면서 놀고 먹진 않았어요. 저는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한 첫 회사에서 5년 동안 일하고 다른 계열 회사에 이직 후 지금까지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잘 참는 성격인 만큼 회사에서도 꽤 오래 버티는 편이었네요. 근데 그런 저라도 지금까지 다니던 회사에 이직 직후에는 좀 힘들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 직속 상사가 굉장히 인성이 개차반난 사람이었거든요. 분명 이직 면접 볼 때는 친절했던 사람이 첫 출근 날부터 일을 신입보다 못한다. 이럴 거면 그쪽 안 뽑았지. 지금이라도 그만둬라. 차라리 나갈 거면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사람을 멸시하던 눈으로 보던 게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습관 때문에 아버지나 동생한테도 고민 이야기를 잘 안 털어놔서 괜히 이직을 했다. 차라리 그 전 회사에서 더 버틸 걸 하면서 저 자신을 탓하면서 힘들어 했었네요. 근데 그런 제게 큰 힘이 되어준 게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제게 가족 말고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상대를 만들라며 지인이 남자를 소개시켜줬고 그렇게 만나게 된 게 남편이었죠.
그때 남편은 참 다정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제게 참지 말라고, 참을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해준 사람이기도 했고, 어쩌면 제가 아버지나 동생보다 더 온전히 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기도 했고요. 제가 참 의지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2년 좀 안 되게 연애 후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는데 안정적이고 나쁘지 않은 수입이었지만 시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경기도에서 추어탕집을 운영하셨는데 그렇게 돈을 모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시동생은 그 당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래도 시부모님은 친절하시고 수더분한 분들이었죠. 제가 결혼하면서 시부모님 때문에 마음고생한 일은 없었으니까요. 인생이 참 신기한 게 꼭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 큰 실망감을 주는 법이죠. 시댁에서는 결혼할 당시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다행히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주셔서 안정된 신혼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아버지를 보면서 남자 혼자 딸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일적으로도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거뒀다는 걸 존경했어요. 앞으로 내 롤모델은 장인어른이야. 나는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해서 대학 가고 또 내내 공부만 하다가 아직 멀기만 한 미래 생각만 해서 공무원 됐는데 장인어른은 더 확실한 목표가 있으시잖아. 식당을 번창시킨 후에 건물을 사고 또 그 건물을 잘 가꿔서 좋은 상가를 만들어서 건물값을 몇 배 오르게 만들고 그러면서 식당도 계속 매출 유지하시고 장인어른은 훨씬 젊은 나보다도 더 바쁘고 열정적인 인생을 사시는 거야. 장인어른을 보면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느낀다니까? 뚜렷한 목표 없이 그저 안정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신과는 정반대라며 남편은 저희 아버지에 대해 거의 찬양 일색하다시피 말했고 성격이 워낙 무뚝뚝하고 간지러운 거 싫어하시는 아버지는 그런 남편에게 유난이라며 혀를 차셨지만 그렇다고 그런 남편의 관심이 싫은 눈치는 아니셨어요. 그때는 몰랐죠. 마냥 좋아 보이던 그 모습이 훗날 독이 될 줄은요. 제 불행의 시작은 따지고 보면 빨리 왔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결혼하고 3년도 안 돼서 일어났으니까요. 첫째가 2살이 되기 전이었죠. 남편은 워낙 술을 좋아했는데 그렇다고 연애할 때 술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술 약속이 있는 날도 연락이 잘 됐고 어디서 쓰러져 잔다던가 시비가 붙고 인사불성이 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처음으로 친 대형 사고를 믿기 어려웠네요. 남편은 동창회가 있다고 늦는다고 했던 날 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근데 사람을 치는 사고까지 내고 말았어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피해자의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고 피해자가 재빠르게 피하려고 했기에 큰 사고가 나지 않았지. 지금도 그날 행여 끔찍한 사고가 났었으면 어땠을지 오금이 저려옵니다. 남편은 피해자에게 병원비와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고 피해자가 남편이 공무원인 걸 알고 피해 사실을 남편이 근무하던 곳에 민원을 넣는 바람에 징계위원회까지 열리게 됐어요. 끝내 남편은 파면을 당했고 본인이 무책임하게 벌인 일에 대해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의 부수적인 피해자가 바로 그 남자와 결혼한 저였죠.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참 웃긴 게 그래도 그때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던 시절이라서 실망을 했지만 동시에 일자리를 잃은 남편이 안타깝고 짠하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사랑은 사람을 참 무지하게 만든다고 하나 봐요. 남편에게 실망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죠. 저희 아버지 또한 남편에게 어마어마한 실망을 하셨죠.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고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어떻게든 만회하겠다, 정신 차리고 다시 무슨 일이든 시작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파면당한 후 시부모님 식당에서 일하면서 면접을 보고 다녔습니다. 저는 시부모님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반대했어요. 2분 같이 일하셔서 가져가는 것도 얼마 안 되시는데 거기서 당신 인건비까지 나누셔야 하냐고
차라리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은 시부모님이 먼저 오라고 했다고, 시아버지 허리가 안 좋아서 도와달라고 하신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2달간 일해서 일반 회사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그것도 반년밖에 가지 못했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무슨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들먹이며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다. 그냥 일반 회사가 아니라 정말 이 기회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대패 삼겹살집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우후죽순 생겨난 유행하는 음식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꾸준히 인기 있고 수요 있는 음식이 고기밖에 더 있어? 그것도 돼지고기면 남녀노소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건 부담 없이 사 먹잖아. 여보, 나 이 일 꼭 해보고 싶어.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 있고 나도 장인어른처럼 당당하게 내가 성공시킨 내 식당 가지고 싶어. 남편은 이미 본인이 식당으로 하기 좋은 매물도 보고 다녔고 사업 계획서와 향후 목표 매출 금액을 무려 그래프로 정리해서 제게 주더군요. 초기 자본금과 직원은 몇 명 둘 것이고 앞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오르면 몇 명을 더 늘릴지도 정해뒀습니다. 혼자 고깃집을 순회하면서 가장 무난하고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인테리어를 조사해서 사진을 찍어와서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때 남편은 제가 봐왔던 남편의 모습들 중 가장 열정적이었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할 자신이 있고 하고 싶다면 어디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을 걸긴 했죠. 생활비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버는 돈으로 사용을 하되 식당 초기 자본금은 남편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앞으로 남편 식당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하고 또 식당을 열기 전에 최소 3개월 이상 저희 아버지 식당에서 직접 일해보면서 장사를 배우라고요. 솔직히 마음만 있어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남편의 식당은 고깃집이고 아버지 식당은 백반집이지만 그래도 비슷한 업종에서 몇 달은 직접 경험을 해봐야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식당 운영에 도움이 되죠. 남편은 이런 제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고 실제로 저희 아버지 식당에서 5달 동안 일하면서 아버지에게 일을 배웠어요. 식당을 경영하는 방식과 손님의 유형, 서비스 마인드, 그리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의 소통 방법을 몸으로 익혔죠. 남편은 아버지 식당에서 배운 것들이 큰 도움이 됐다고 천군만마와 같은 경험이라는 생각으로 고깃집을 오픈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버지 식당에서 배워온 건 비단 아버지의 가르침뿐만이 아니었어요. 식당을 오픈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본인 식당에서 친구들을 불러 모임을 한다는 겁니다. 매번 어디서 만날까 장소 정하는 것도 골치 아프고 자식들이 식당 주인이 제 집 놔두고 왜 다른 집 가서 매출 올리냐고 해서 그냥 불렀어. 그럼 장사는 하루 접어? 에이, 무슨 하루씩이나. 한두 시간 정도 일찍 마감 치기로 했어. 문 잠궈 놓고 새벽까지 달리면 되죠. 남편은 입으로는 뭐 귀찮네. 자식들 다른 데 가지 왜 여기로 오냐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껏 기대한 눈치였습니다. 그날은 고기 좀 많이 주문해야겠다고 하는데 문득 남편이 식당 오픈 전 아버지 백반집에서 일을 배울 때 제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 그날 아버지 친구분들이 식당에 오셨는데 아버지가 친구분들이라고 없는 서비스 내가고 심지어 밥값도 쿨하게 안 받는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다고. 성공한 음식점 주인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가만 보니 그렇게 아버지를 롤 모델이라고 부르더니 식당에서 아버지를 보고 멋있었던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성공한 롤 모델이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하는 건 좋죠. 근데 아직 시작 단계인 사람이 수십 년 식당을 운영한 저희 아버지처럼 군다는 게 좀 시기상조 아닌가요? 그리고 진짜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했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남편은 그저 겉멋만 들어서
보기 좋은 것만 흉내낼 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식당 주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은 전혀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본인 식당의 지인들을 불러서 술 파티를 했어요. 마치 왕처럼 나중에는 지인들이 공짜로 먹어도 되는 식당이라고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아직 자리도 못 잡은 사람이 그렇게 사장이라고 얼마든지 오고 얼마든지 먹어라 라고 으스대는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나중에는 식당 창고에 접이식 침대를 두고 아예 새벽 내내 지인들하고 술 먹고 고기 먹고 놀다가 분위기 파하면 지인들 보내고 지는 식당에서 침대 펴고 자더군요. 그리고 일어나서 바로 오픈 준비하고요. 진짜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식당 문 일찍 닫고 아는 친구들을 불러서 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날 온 사람은 제 지인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지인들이 제게 전화해서 그렇게 나오라고 불러서 갔었어요. 그렇게 식당에 도착을 했는데 서빙 직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머, 퇴근 안 했어요? 아, 사장님이 남아서 뒷정리하고 가라고 하셔서요. 벌써 11시가 넘었는데? 원래 마감 10시잖아요. 저는 원래 남편이 식당으로 지인들을 부르면 절대 안 나갔었거든요. 그냥 남편이 장사도 제대로 안 하고 식당을 마치 본인 놀이터 마냥 생각하는 것도 보기 싫고 그 당시 제가 둘째 임신하고 출산을 해서 더더욱 나가서 같이 어울릴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그렇게 일찍 식당 문 닫고 친구들 초대해서 노는 날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늦게 퇴근을 시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별도로 직원들을 부리는 거니까 저는 당연히 수당을 더 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아니었어요. 여보, 식당 직원들 당신이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식당에서 술 먹을 때 뒷정리 맡기잖아. 그거 시급 얼마나 줘? 시급? 무슨 시급? 아니, 원래 약속된 업무도 아니고 근무 시간 외로 더 일하고 가는 거잖아. 심지어 당신 사적인 모임에 남으라고 하는 거고. 보니까 고기도 직원들이 다 구워주더만. 그럼 몇만 원이라도 월급에 포함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그게 얼마나 한다고? 걔네도 기대 안 할걸. 어차피 내가 평소에 잘해주니까 상관없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장이 직원들한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것도 직원 관리 차원에서 사장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남편은 본인 식당 직원들을 너무 우습게 알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사단이 날 수밖에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요즘 애들은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은 누가 그만뒀다, 누가 무단결근에 연락도 안 받는다 하면서 애들이 끈기가 없고 일을 우습게 한다며 투덜거렸어요. 솔직히 아무리 제 남편이고 제 남편의 식당 일이지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사장이 있는 식당에 직원들이 얼마나 버티겠어요? 저는 가만히 남편의 불평 불만을 듣다가 말했어요. 여보, 근데 그건 요즘 애들 문제가 아니라 나라도 당신 식당에서 오래 못 버틸걸?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식당이 뭐? 생각해봐. 사장이 지 친구들이랑 논다고 그거 정리하고 와서 고기 구우라고 늦게까지 남기는데 그거 시급도 안 쳐주고 하다못해 교통비도 안 줘. 그리고 당신 저번에 직원들 회식비 걷어서 했다며? 심지어 직원들 밥도 3, 4천 원씩 식대 받고 준다며. 당신 식당보다 직원 복지 좋은 데가 널렸는데 뭐하러 거기서 일해? 여보, 우리 아버지 단 한 번도 사람 귀한 거 모르시는 분 아니었어. 심지어 8, 9년 전에 아버지 식당에서 일한 이모님이나 직원들 아직도 연락하는 사람들 많아. 그래서 일할 사람 없으면 아버지가 부탁하시잖아. 수당 더 챙겨줄 테니까 잠깐 와서 도와달라고. 당신처럼 사람 써봐. 몇 년 전에 무단 결근하고 퇴사한 직원들이 당신 부탁 들어주겠니? 제발 우리 아버지 식당에서 이상한 거 보고 와서 따라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것 좀 흉내내봐. 어? 제가 그렇게 말해도 남편은 듣는 척 하더니 집버릇 개 못 줬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직원들 다 도망가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말이라도 저한테 나와서
같이 일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때 지금 이 사람의 버릇을 못 고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악덕업주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못 간다고 했어요. 아들이 열이 좀 나고 딸이 기침을 해서 못 간다고 시동생 부르라고 했죠.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에게 내가 사람 구해지기 전까지 대타로 일해줄 사람 구해줄 테니 약속 하나 하자고 했어요. 저도 아버지 식당에서 예전에 일했던 직원들 중 계속 연락을 이어오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진 결혼 후 일을 쉬고 있는 분들이어서 부탁드리면 종종 저희 아버지 식당을 도와주시곤 했습니다. 그 예전 직원들에게 부탁할 생각으로 남편에게 말을 꺼낸 거였고요.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식당에서 당신 친구들 지인들 모임 금지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추가 근무는 꼭 야간 수당 따져서 시급을 주라고 말했어요. 당신 이렇게 사람 쓰다가 언제 어디서 노동정 신고 들어올지 몰라. 이거 다 당신 오래 장사하라고 하는 말이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 그래도 당신 말이 맞고 당신 고집 부릴 거면 사람 구해지기 전까지 혼자 장사하든가. 당장 식당 문 열 인력이 없을 정도로 궁했던 남편은 끝내 제 약속을 받아들였고 그 후로는 다행히 식당을 본인 놀이터처럼 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다시 구해진 직원들도 그 전보다는 평균적으로 꽤 오래 근속을 했고요. 사건, 사고 많고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상태 유지됐다면 지금 뭔가 달라졌을까요?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은 그런 상상도 부질없게 만드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남편이 두 번째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날이었네요. 음주운전이 아닌 폭행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장하시겠죠? 그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한 저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 남편의 식당에 학생으로 보이는 손님 3명이 왔다고 합니다. 셋 다 신분증을 가지고 왔고 확인도 하고 나서 주문한 술과 고기가 나갔죠. 식사를 다 하고 그 손님들이 계산을 할 때 맛있게 드셨어요? 결제 금액은 총 9만 8천 원입니다. 네? 아니, 우리가 먹은 게 삼겹살밖에 없는데 그렇게 비싸다고요? 아, 저희 집 고기가 저렴한 편이긴 한데 손님들이 술을 좀 시키셨잖아요. 어디 보자. 맥주 4병에 소주 2병 시키셨네요. 오늘 많이 마시긴 했지. 근데 아저씨 어쩌죠? 우리 돈 없는데? 그 손님들은 대뜸 돈이 없다, 돈을 못 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니 아무리 대학생이라도 다들 알바도 할 수 있는 나이 아니냐. 왜 돈이 없냐고. 그럼 부모님께 연락이라도 해서 돈을 내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중 한 손님이 빙글빙글 웃으면서 우리 대학생 아니에요. 우리 아직 고딩이에요. 고딩. 미성년자. 라고 하면서 박장대소를 하기 시작한 거죠. 남편은 당했구나 싶었다고 해요. 이것들이 처음부터 작당을 하고 온 거라고요. 나중에 경찰서에서도 그 애들이 가져갔던 신분증을 보더니 이건 안 속는 게 더 어렵겠다고 하더군요. 친형의 신분증을 가져온 애도 있었거든요. 사진으로 봐선 너무 닮았다고 했었고요. 그래도 거기서 끝나고 그냥 9만 8천 원 그거 없는 셈, 불쌍한 애들 밥 먹여준 셈 치고 가라고 했으면 됐는데 남편은 본인을 비웃으면서 어쩔 거냐고 경찰에 한번 신고해보라고 조롱하는 애들 중 한 명을 밀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몸싸움이 커졌고 결국 경찰이 와서 남편은 또다시 합의금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신고로 식당 문을 한동안 닫아야 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차마 아버지 댁에는 죄송하고 창피해서 못 가고 애들이랑 동생 집에 가서 있었어요. 남편은 찾아와서 사과하고 빌고 근데 본인도 억울하다며 제발 다시 생각하라고 저를 붙잡았죠. 그래, 당신이 억울한 것도 있겠지. 그것들이 작정하고 와서 속인 거? 억울할 만해. 근데 거기까지야. 당신은 식당 주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주원이랑 주희 아빠로서 거기서 그것들을 패는 게 아니라 참고 돌려보냈어야 해. 당신 한 번이라도 참고 나나 우리 애들 생각했으면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이 성질 못 참고 작은 사고로 끝낼 수 있는 거 대형 사고로 키운 거라고. 알아? 나 도저히 당신처럼 기분에 휘둘리고 무책임한 사람이랑 못 살겠으니까 그만하자. 그때는 그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혼을 각오했고 단호해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아마 제가 덜 정신을 차린 거였겠죠. 정말 나중에 제가 상담을 한번 받았는데 저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잘 한대요. 나 하나만 참으면 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나 하나만 참으면 괜히 내 가족이 이혼이란 일로 상처 입지 않을 텐데 나 하나 눈 감고 넘어가면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빠 없이 자라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혼자 참다가 속에서 병이 나는 거래요. 나 하나의 희생으로 평화가 지켜지는 거라고 믿어서 그렇다는데 문제는 지켜지는 건 평화가 아니라 이미 다 망가진 가정이란 껍데기라는 거죠. 남편의 마지막 약속을 믿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는데 바람과는 다르게 일은 점점 커져갔어요. 대체 무슨 생각인지 제게서 이혼 소리를 듣고 나서는 남편이 저와 다투기만 하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저희 친정아버지죠. 아버지께서 직접 제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동생에게 들은 건데 남편이 밤마다 술을 먹고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서 댁에 가거나 식당에 가거나 한다는 거예요. 가서 선아 때문에 속상하다. 선아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 장인어른은 이런 제 마음 좀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우는 소리를 했대요. 하루는 동생이 아버지 댁에 갔다가 남편이 술 먹고 지가 얼마나 어렵게 자랐는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아버지 앞에서 줄줄 쏟아대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걸 봤다는데 전부 본인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들에 대한 변명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고 해요. 저를 환장하게 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죠. 진짜 어떻게 알아낸 건지 아버지 지인분들 중에 아버지처럼 자영업자로 식당을 하거나 주류 판매점, 마트 같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가게를 찾아가서 저 강순철 씨 큰사위인데요. 아시죠? 저기 본인 소유 건물에서 전주 식당 하시는 분 이라고 아버지 이름을 팔아 외상을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사실을 알자마자 남편이 외상을 단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외상 단 게 얼마인지 언제 그러고 갔는지 알아내서 이건 우리 아버지하고 무관하다. 저희 아버지는 모르는 일이니 당장 밀린 외상값 안 갚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연락하시라고 남편 전화번호를 뿌리고 왔네요. 그때 저도 아쉬울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죠. 그렇게 내가 기회를 줬는데 내 믿음을 이딴 식으로밖에 생각 안 하는 인간, 고소를 당하든 말든 알게 뭐냐 싶었어요. 그러다 그걸 발견하고 말았죠. 바로 남편의 카드론 대출 내역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더라고요. 당신, 이거 뭐야? 나한테 말없이 대출 받았어? 아, 그거 경욱이 결혼할 때 보태 쓰라고 받아줬어. 서방님 결혼할 때 왜 당신이 2천이나 해줘? 아니 그것도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어차피 내가 알아서 갚을 거니까 그랬지. 내가 내 동생 결혼하는데 이 정도도 못해? 우리 부모님이 못해주시니까 나라도 뭐든 쥐어줘야지. 그래, 형으로서 가족으로서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여유가 있어서 목돈이 있을 때 얘기지. 누가 아직 자리 잡지도 못한 식당, 경찰서 들락날락하면서 장사도 못하는 사람이 대출까지 해주는 게 아니지. 안 그래? 당신 지금 식당 오픈할 때 받은 이자도 겨우 내면서 2천만 원 그것까지 갚으면 참 남는 거 있겠다. 그치? 당신 내가 이래서 생활비 책임지고 있다고 너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니야? 나랑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 더 이상 사고 안 친다. 나 절대 속상하게 안 한다고 한 인간이 어쩜 이래? 이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대출 날짜 확인해 보래요. 지가 저랑 약속하기 전에 받은 거라고 그 전에 받은 거니까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제 그 사람하고 말다툼을 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냥 서로 다른 나라 말로 대화하는 기분? 뭐 하나 통하는 거 없고 속만 터지고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드니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무기력증이 오더라고요. 다 놔버리고 될 대로 되라 라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는데 그때 제 넋이 나간 정신을 깨워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저희 아버지가 저하고 남편을 부르셨어요. 무슨 날도 아니고 할 말이 있어서 그러니 잠시 들르라고 하시더군요. 저와 남편의 사이가 틀어지고 아버지도 남편의 개망나니 짓에 넌더리가 나서 남편을 만나주지도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남편은 옆에서 드디어 나를 용서해 주신 거다. 내가 뭘 했냐. 열심히 사니까 알아봐 주신 거라고 떠들어대는데 기력만 있었더라면 그 입 스테이플러로 확 박아버렸을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평소보다 더 오버하면서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어요. 장인어른, 그간 안녕하셨죠? 하긴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정정하시고 눈에 총기가 그득그득하신데 제가 걱정이죠, 제가. 아버지는 유난을 떨면서 인사를 하는 남편을 그저 흘긋 쳐다보시기만 하실 뿐 별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한동안은 별거 없는 일상 얘기만 했어요. 애들은 잘 있냐? 밥은 먹었냐?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이런 말이요. 그때도 남편이 기를 쓰고 아버지께 말을 걸려고 했지만 전부 다 무시를 당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근데 오늘 왜 부르신 거예요? 아, 그렇지. 슬슬 본론으로 넘어가야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미리 유산 문제를 정리하려고 한다. 네? 유산이요? 아버지, 아버지 연세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유산을 정리해요. 아니 여보.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은 미리 그렇게 한다고들 하더라. 나중에 자식들끼리 분쟁 없도록 조건 정해서 합의한다던데? 부모님 임종 앞에서 자식들끼리 분란나는 것도 불효잖아, 불효. 저는 뜬금없는 아버지의 유산 이야기에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으신가, 설마 건강에 이상이 있으셨나 하는 생각에 심장이 덜컹했는데 옆에서 남편은 원래 저렇다는 둥 하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처럼 남편 말을 무시하고 아버지께 심각하게 여쭙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병원 다녀오시거나 했어요? 아니야, 이 녀석아. 그냥 여러모로 더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어서 그러지. 아, 선이랑은 벌써 이야기 끝났다. 내 결정에 따르겠대. 아버지 결정이 어떤 건데요? 내가 지금 있는 부동산, 식당, 건물 제외해서 몇 개 정리하고 나면 한 30억 정도 현금이 나올 것 같아. 그중에서 선아 너한테 17억 증여할 생각이다. 비현실적인 금액이었어요. 물론 요새 비싼 서울 집값 생각하면 비현실적이지도 않지만 그만한 돈 모아보지도 못한 제게는 하늘에서 떨어진 금덩이와 같았죠. 제가 그 많은 금액에 입을 열기도 전에 아유, 장인어른,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17억씩이나. 진짜 잘 사셨어요. 장인어른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주접을 떨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너희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입니다. 무슨 이미 그 돈을 받은 것처럼 굴기에 짜증이 확 치미는데 그때 아버지가 불현듯 검지손가락을 하늘로 향하게 딱 치켜드시고 그러시더군요. 단, 조건이 있어. 그리고 하늘을 향해 있던 검지를 천천히 내려 주접을 떨고 있던 남편을 가리키셨어요. 저거하고 이혼해라. 그게 이 애비 조건이야. 너 이혼하면 줄 테니까 한시라도 빨리 이혼해. 유산을 주신다는 것보다 그 금액이 17억이라는 사실보다 유산의 조건이 이혼이라는 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말했죠. 아니 장인어른, 농담이시죠? 내가 너하고 농담을 왜 하겠어? 내가 살아오면서 번 돈의 반절, 아니 필요하다면 곱절을 쳐서라도 너 같은 거 내 딸 옆에서 치울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 딸이 이혼하자고 하면 너는 그냥 네 하고 받아들이기나 해. 조금이라도 남은 양심 염치가 있으면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라고.
장인어른,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물론 제가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건 다 죄값 받았고 용서도. 너는 그게 문제야. 내가 여기서 니놈 문제점 짚어줄 테니 머릿속에 잘 입력해둬. 첫 번째, 말했다시피 너는 네 잘못을 모른다. 두 번째, 지 잘못도 모르는 놈이 무능하기까지 하다. 세 번째, 무능한 놈이 인성도 썩어 빠졌다. 네 번째, 인성이 썩어 빠진 놈이 지 주제도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지 주제도 모르는 놈이 욕심만 많다. 알아들어? 내가 그동안 내 딸이 참았으니까 나도 참았는데 도저히 이건 두고 볼 일이 아니야. 선아야, 잘 들어라. 비단 돈 때문이 아니라 이 애비는 이제 네가 저런 한심한 머저리하고 내 손주들 같이 키우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러니 뭐가 걸리든 뭐가 걱정이든 갈라서라. 돈이 문제면 애비가 유산 미리 주고 애 혼자 키우는 게 문제면 나나 네 동생이 도와줄 테니까. 너는 그저 이혼만 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후에 남편이 바락바락 대들며 너무한다. 선아는 나랑 안 헤어진다. 우리 애가 둘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냐. 이혼이 무슨 장난이냐. 라고 말하는 게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치 물속 안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께 생각을 해보겠다고 당장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집으로 오는 내내 그리고 그 후로 집안에서 제 눈치를 보면서 당신 장인어른 말 안 들을 거지? 라고 초조해하더군요. 남편이 초조해하건 말건 저는 아버지의 말에 충격을 받은 제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유산까지 말씀해 가시면서 제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시다니 제 자신이 어찌나 한심하고 보잘것없던지 아버지의 눈에 제가 얼마나 사는 게 아닌데도 차마 이혼을 못하는 것처럼 보였으면 그런 이야기까지 꺼내셨겠어요? 아버지가 나서시기 전에 제 선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다고 단호한 선택을 해야 하는 걸 모른 척했던 게 후회가 되고 고통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날 아버지 앞에서 이혼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걸 답답해 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혼하겠다 했으면 제 선택이 아버지가 저를 떠밀어서 한 거나 다름없고 거액의 유산에 의한 선택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돈도 아버지도 아닌 제 스스로 단판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초조해할 때 홀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고 다녔습니다. 웃긴 게 제가 상담 때 남편의 음주운전과 파면, 그리고 식당 대출과 폭행, 또 다른 합의금, 그리고 카드론 대출을 이야기하니 변호사가 제게 그러더군요. 참 다방면으로 참으셨다고. 나중에 꼭 한의원 가서 화병 달래주는 약을 다려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는데 동시에 눈물도 나더라고요. 참 우리 가족에게도 그렇지만 내가 오랫동안 나 스스로에게 몹쓸 짓 했다는 생각에 말입니다. 그렇게 저 혼자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유산이나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자 남편은 그 일이 마치 아예 없던 일인 척 굴더라고요. 제가 유산 대신 자신을 선택했다고 착각했었나 봅니다. 드물게 식당도 성실히 나가고 술도 안 먹고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게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근데 장인어른 유산 문제 있잖아. 그거 장인어른이 이상한 조건을 달긴 했지만 그 조건을 안 지킨다고 아예 아무것도 안 남겨주시진 않겠지? 그래도 작년데 그거에 반이라도 주지 않으실까? 겁도 없이 먼저 얘기를 꺼내길래 저는 옳다구나 하고 미끼를 물었습니다. 나 아버지 유산 안 받을 거야. 그래, 알지. 유산 받으면 나랑 헤어져야 하잖아. 내 말은 근데 당신이랑 이혼을 할 거야. 뭐? 갑자기 무슨 아니 유산을 안 받는데 이혼을 왜 해? 유산 없어도 이미 내 마음은 당신이랑 이혼하기로 정해졌다고.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먼저 이야기 꺼내니 어쩔 수 없네. 나 요즘
이혼 전문 변호사 만나고 다녀. 조만간 당신 앞으로 소장 갈 거야. 아, 주소는 이 집이 아니라 당신 식당 주소로 했으니까 잘 받고. 식당? 왜 식당? 그게 아니고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당신한테 갑자기일지 모르지만 나한텐 아니야. 당신이 제일 잘 알아야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당신을 참아줬는지. 그거 생각하면 지금 갑자기란 말은 감히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여보, 식당으로 소장 보낸다는 말 들었지? 그 말은 이 집에서 하루빨리 나가달라는 거야. 이 집 명의 당신 거 아닌 거 잊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런 경우가 어딨어? 무슨 준비도 다 안 된 사람한테.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지금 당신 아버지 돈 믿고 나한테 뻗대는 거 맞지? 이혼해도 어차피 아버지 돈으로 애 키우면서 살 테니까 나 같은 건 필요도 없다 이거잖아. 어차피 헤어질 마당에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나한테 당신이 필요 없는 건 맞는데 아버지 돈으로 애들 키우면서 살 거라는 건 틀렸어. 내가 말했잖아. 유산 안 받는다고. 나는 당신이랑 달라서 뱉은 말은 지켜. 그리고 부모 돈, 지 돈처럼 생각하는 건 당신이지. 당신 그동안 몇 번씩 시어머니 찾아가서 돈 가져갔었다며. 얼마나 힘드셨으면 나한테 전화를 하셨더라. 당신 좀 막아달라고. 괜히 할 말이라는 게 억지스러운 추측뿐이고 헐뜯는 것뿐이면 이만하고 끝내자. 더 이상 내 시간 좀 낭비하지 마.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나간다고 하던 남편. 저는 남편이 식당에 나간 시간에 제 친구들과 동생을 불러서 남편 짐을 빼고 용달을 불러서 남편 식당 앞으로 보냈어요. 용달 기사님에게는 그 인간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난리를 피우던 짐은 그냥 식당 앞에 두고 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일당 두둑이 챙겨드렸죠. 배달이 빨라서 식당 앞으로 짐을 받은 남편은 곧바로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도어락 번호를 바꾸고 애들과 함께 아버지 댁으로 가 있었고요. 남편이 집에 도착해서 제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남편에게 그 집, 이제 당신 집 아니고 나하고 내 아들, 딸 집이라고 당신 자리는 없다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속전속결로 이혼 절차를 밟았죠. 변호사는 제 유책 사유로는 위자료 소송은 무리지만 재산 분할할 때 제 몫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은 이혼할 때 본인 명의로 받은 대출을 제외한 조금의 재산이라도 받아가기 위해 끝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죠. 제 쪽에서 더 이상 소송을 질질 끌지 않으면 몇 프로라도 더 얹어서 주겠다고 했거든요. 전 남편이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누구 좋으라고 이혼이냐는 식으로 나와서 어쩌면 싼값에 집안에 있던 바퀴벌레 퇴치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양육권 문제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전 남편은 애들에게는 좋은 아빠였어요. 물론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잘 놀아주고 다정하기만 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문제지만 그래도 애들이 아빠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 양육자가 된 후로 전 남편이 면접 교섭권으로 애들을 만날 수 있을 때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제게는 최악의 남자였지만 애들에게는 최고의 아빠가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래 그것도 제 착각이다 싶더라고요. 그 인간이 애들을 통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애들이 전 남편을 만나고 오면 제게 아빠랑 살고 싶다는 말, 다 같이 살고 싶다는 말, 심지어 첫째는 유치원에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안 산다는 말을 하다가 울었다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애들에게 참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전 남편이 심어놓은 함정이더군요. 첫째가 유치원에서 울었다는 얘기 있죠?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걱정돼서 유치원 담당 선생님께 상담 신청을 했는데 제 아들이 유치원에서 전혀 문제없이 잘 지낸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선생님도 그때 제 이혼 사실을 처음 하셨대요. 애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가 이렇게 의도적인 말을 흘렸을까 고민해 보니
범인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애들을 앉혀두고 진솔한 대화를 했어요. 엄마가 우리 주원이랑 주희한테 부탁이 있어. 다른 건 다 괜찮아. 편식을 해도 괜찮고 옷에 뭘 묻혀도 괜찮고 엄마 몰래 찬장에서 과자랑 젤리 꺼내서 먹어도 괜찮아. 근데 주원아, 주희야,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마. 알았지? 그걸 선생님이 시켰든 할아버지가 시켰든 이모가 시켰든 하물며 엄마나 아빠가 시켰어도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엄마가 부탁할게. 그렇게 한참은 애들에게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첫째가 그러더군요. 아빠가 그러라고 해도 하면 안 되냐고요. 역시나 근래 애들에게 괜히 이혼 얘기에 대해 미심쩍은 이야기를 하게 만든 게 바로 전 남편이었네요. 그래도 좋은 아빠라고, 나한테는 최악의 남편이지만 애들에게는 최고의 아빠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 마음에 남은 상처를 거짓말을 시켜 자신의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게 어떻게 좋은 아빠겠어요? 저는 그 인간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주원이가 당신이 한 짓 다 말해줬어. 애들 지켜서 그런 유치한 짓 하면 기분이 좋니? 당신은 애들 아빠 자격도 없어. 안 그래도 이혼 문제로 혼란스러운 애들 시켜서 거짓말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애들 아빠야? 2번 다시 내 아들하고 딸 이용해봐. 내가 우리 아버지 돈 안 쓴다고 한 거지 못 쓰는 건 아니거든?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라도 그 돈으로 당신 우리 애들 평생 못 보게 만들어줄 테니까 어디 한번 계속 구질구질하고 유치하게 굴어봐. 당신이 지금 하는 후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해줄 거야. 답장은 없었지만 말귀를 알아먹었는지 그 후로 애들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애들이 다 클 때까지는 그 인간하고 엮여서 살아야 하지만 살면서 했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그 대가보다 더 큰 기쁨인 제 자식들 생각하면서 버텨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상담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혼의 여파보다는 이혼 전 결혼 생활에서 천천히 깎여간 제 영혼을 다시 원상 복구하기 위해 하는 상담이었어요. 사실 제 상담 선생님은 이혼이 제게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줬다고 하시기도 했고요. 지금 제게 가장 문제인 건 어린 자식들에게 제 이혼에 대해 긴 시간을 투자해서 온전히 이해를 시키고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상처들을 회복하고 또 회복시켜주는 문제예요.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애들이라서 길고 외로운 싸움이 될 테지만 걱정은 없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애들과 함께 살던 집은 전세로 내놓고 아버지 댁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테고 제 동생도 저를 응원해 줄 테니 걱정보다는 매일매일 열심히 하자는 다짐 하나로 버티겠습니다. 혹시라도 상황에 치이고 무력해져서 당장 내려야 하는 선택을 모른 척 회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그 선택이 당신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진 않을 거니 용기 내시란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 선택을 미루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대가가 더 커지기 전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내 손으로 내린 선택을 책임지고 버틸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언제나 좋은 일들만 일어나길 바랄게요. 그러니 모두 용기 내시고 힘내세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응원합니다.